네, 오늘은 이 시스템 쪽 우리가 지금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이 시스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코드 짜는 거 말고 밑에 하드웨어端에서 어떤 식의 아이디어들이 열심히 이제 진행되어 왔는지를 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초기 컴퓨터 구조 이후에 이제 컴퓨터 구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Great Ideas라고 이제 모두가 인정한 그런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들이 그냥 대충 들으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들 자체를 구체화하는 게 전기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조직론 혹은 컴퓨터 구조라는 수업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으면 첫 번째 인트로에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Great Ideas를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하나를 파면서 전체 수업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다시 Great Ideas Summary 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는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 정말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전기정보공학부나 컴퓨터공학부의 컴퓨터 구조 혹은 컴퓨터 조직론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뼈대를 이루는 아이디어를 몇 개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5개의 아이디어인데 뭐 교과서에 따라서 5개의 아이디어, 6개의 아이디어, 뭐 7개의 아이디어 뭐 다양한데요. 저는 5개의 아이디어를 택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abstraction. 이게 컴퓨터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abstraction. abstraction, layers of re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병렬화, parallelis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어스 로가 벽에 부딪혔거든요, 사실. 21세기 들어오면서 벽에 부딪혔는데 그걸 타개하는 그 다음 단계의 핵심 개념, 병렬화입니다. 그 다음에 Principle of Locality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를 구성할 때 핵심 개념이에요. 메모리를 구성할 때. 그 다음 Dependability, 신뢰성 있는 컴퓨팅을 그러니까 저장을 하든 연산을 하든 그 결과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컴퓨터도 실수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결국 물리적으로는 전자들의 움직임인데 확률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뭘 컴퓨터를 부셔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ependability를 보장하는 방법, redundancy입니다. redundancy.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bstraction입니다. 이미 abstraction이 뭔지 이제 첫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슷한 개념이 프로그래밍 할 때도 중요하지만 컴퓨터를 만들 때도 여전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bstraction. 일단 이렇게 큰 단위로 abstraction이 일어나요. 밑단은 하드웨어고 윗단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는 위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하드웨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만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아랫단에서 이제 하드웨어들은 이제 잘 감춰줘야겠죠. 근데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나름이더라. 그래서 layers and layers of abstraction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머신 코드, 뭐 어셈블리 코드, 뭐 C 랭귀지, 파이썬 랭귀지 등등의 지금 레이어들이 있고 하드웨어 쪽도 자, 이 선에서 머신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Hardware Architecture Description, Logic Circuit Description. 그래서 여러 가지 abstraction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abstraction은 그냥 일상생활 여기저기 항상 쓸 수밖에 없고 이게 협업할 때도 abstraction이 필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할 때도 항상 abstraction은 필수고 컴퓨터 구조에서도 필수입니다. 첫 번째 제일 밑단 logic gate.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ogic gate 밑에는 뭐가 있냐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킷 디자이너들입니다. 서킷 디자이너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트랜지스터를 무진장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직 그 윗단에 있는 게 이제 로직 서킷 디스크립션, 예를 들면 이런 AND, NOT, NO, XNOR, NAND, OR 뭐 이런 게이트들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게이트 디자이너들, 이 윗단에서 노는 사람들을 이제 서킷 디자이너가 아니라 게이트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서킷을 하나하나 디자인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add 오퍼레이션이나 뭐 레지스터 같은 메모리를 만들거나 할 때 어떻게 이 게이트들로 막 선을 연결해 가지고 add 오퍼레이션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 거냐, 그 게이트 디자이너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로직 게이트 선에서만 고려하면 되고, 대신 AND 게이트가 어떻게 회로를 만들 수 있을지, 뭐 NOT 게이트가 어떻게 회로로 구성되는지는 상관 안 해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한 단계 앱스트랙션이 이미 2단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회로와 로직 게이트 사이에 앱스트랙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자 이제 레지스터도 있고 뭐 이것저것 게이트 디자이너들이 훌륭하게 컴퓨터의 모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 컴퓨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폰 노이만 구조가 있죠.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는. 근데 메모리를 써서 어떻게 배치시켜 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거냐, 메모리랑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 메모리랑 ALU, 뭐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네, ALU 레지스터 단계로 좀 더 고급화된 이제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키텍처 디자이너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은데, 하드웨어 모듈들이 다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됩니다. MAR, MDR 이런 개념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하지만 각 모듈들이 어떻게 로직 게이트들로 디자인 되는지는 관심 없다. 그리고 관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고급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으로 치면 세포, 뭐 세포에서부터 하나씩 장기, 뭐 몸 이렇게 한 단계씩 더 큰 단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컴퓨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엔 뭐죠?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랭귀지가 뭐였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인스트럭션이에요. 인스트럭션은 딱 비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는 16비트짜리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2단계부터는 약간 소프트웨어스러운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메모리에다가 이 빗 시퀀스를 넣으면,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16비트 ISA 그 아키텍처에서는 16개를 딱 묶어가지고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16개를 묶어가지고 뭐 맨 앞에 4개는 옵코드, 뭐 그 다음에는 뭐 오퍼랜스,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드웨어가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옛날 초창기 시대 때 프로그래머들은 이 비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뭐 로드는 어떻게 한다, 뭐 애드는 어떻게 한다, 그게 다 0101로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지금처럼 막 for, 뭐 while 이런 영어를 쓰는 게 안 되고 그냥 다 0101을 다 머리로 외워가지고 노가다로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에러도 많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진짜 천재적인 머리로 그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비트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다가가도록 고급화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고급화된 랭귀지가 어셈블리 랭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는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을 법한 것이 있어요. 휴먼이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MOV, 이제 움직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add 더하라는 거고 sub 빼라는 거고 약간 영어스러운 것들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래 레지스터 0, 1, 2, 3, 4 이런 것들 다 비트로 나타냈어야 됐잖아요. 예를 들면 레지스터 0은 빵빵빵, 뭐 레지스터 1은 빵빵 1, 뭐 레지스터 2는 010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R0, R1, R2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좀 더 파악하기 쉽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좀 더 간편한 코드입니다. 0101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기 실제 0101 말고 다른 숫자도 이렇게 쓸 수 있고 1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게 10이라는 숫자를 R1 레지스터에다가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다 위치를 써가지고 뭐 1에다가 1을 R2에다가 넣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0을 하는 거를 R3에다 넣어주세요. 이런 랭귀지입니다. 저희가 배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랭귀지고 이 랭귀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짰고 심지어 아폴로 달에 우주선 보낼 때 이 코드로 이 랭귀지로 짰습니다. C도 아닌 파이썬도 아닌 어셈블리 코드로 우주선을 달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머신 코드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앱스트랙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앱스트랙션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어셈블러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셈블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건 결국에 머신 랭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라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어셈블리를 짜면 이제 여기로 번역돼서 그 다음에 밑으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C 랭귀지라 함은 휴먼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셈블리 코드로 여러 개의 코드 라인을 짜야 되는 걸 막 축약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펑션 개념도 막 있고 그리고 뭐 이런 printf니 scanf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어셈블리 시절에만 해도 어디에다 어느 정보를 넣어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C 랭귀지랑 파이썬 랭귀지는 뭐냐면 그 베리어블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 temperature, 뭐 human,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어셈블리 시대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위치만 있었어요. 위치. 기계 코드에도 보면 위치만 있었죠. 어디에 저장될 소스가 어디에 저장될 거냐를 쓰지 그 소스의 이름이 뭐냐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 이제 점점 시멘틱스가 생긴 거죠. 베리어블의 이름이 생기면서 베리어블의 이름만 봐도 이 베리어블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간편한 시대가 된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이 C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직접 짜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C도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C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머신 랭귀지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이 파이썬. 우리가 쓰는 파이썬. C보다도 더 간단해요. C에서 없어진 게 뭐냐면 파이썬에 보면 여기 C의 베리어블 테크라는 걸 여기다 선언했는데 앞에 int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int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베리어블을 선언할 때 타입을 같이 선언을 해줘야만 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근데 파이썬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temperature라고 했는데 10.0이라고 하면 실수겠거니 하고 알아서 번역을 해주는 거고 그냥 10이라고 쓰면은 인티저겠거니라고 알아서 번역을 해주는데 C에서는 그걸 무조건 내가 일일이 수동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정수냐, 플로트냐, 스트링이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앱스트랙션 파이프라인을 쭉 보시면서 이제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들은 위로 가면 갈수록 편리하다.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파워풀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건 더 줄어든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파이썬과 C 레벨에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하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가속기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 하드웨어를 건드리는 분들이 정말 좋긴 한데, 대부분 우리의 이슈는 파이썬을 쓸 거냐 C를 쓸 거냐의 레벨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C가 훨씬 더 파워풀하고 빠릅니다. 파이썬에 비해서. 파이썬은 쓰기 쉽죠. 그리고 플렉서블하죠. 네. 이게 첫 번째 원리 앱스트랙션이었습니다. 네. 계층화를 열심히 시켰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어스 러입니다. 컴퓨터가 계속 빨라지게 된 배경에 있는 법칙인데요. 1965년도에 무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건데, 자, 별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한 거예요. 인텔의 코파운더인 골든 무어라는 분이 칩은 크기가 고정돼 있는데 그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년마다 2배가 될 것이다. 이게 인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떤 예측을 한 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계속 2배씩 감소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크기의 컴퓨터지만 속도가 무지막지하게 빨라진다는 얘기죠. 결국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래서 불과 10년 전까지 컴퓨터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는 이거였어요. 싱글 프로세서, 그냥 하나의 CPU를 만드는데 거기다 그 트랜지스터를 무지막지하게 때려 박아서 그걸 더 빠르게 만들자. 이게 이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이게 2년에 2배라는 게 사실 되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50~60% 늘어난다는 뜻이고 10년마다 1000배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가장 빠른 하드웨어보다 트랜지스터를 좀 더 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빨리 해야겠다. 근데 감기가 걸렸어.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1주만 늦게 프로포저를 공개해야지.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1%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 경쟁이 심각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대에 이제 인텔이 선두주자로서 많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요즘 참고로 AI 쪽 논문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어스 로로 계속 먹고 살고 있었는데 interesting times가 왔어요. interesting times가. 무어스 로가 이제 rest in peace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왜 그러냐면 무어스 로가 기반하고 있던 법칙이 있어요. 물리 법칙이. 근데 일단 여기에 가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어스 로는 싱글 칩 하나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의지를 하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트랜지스터 가격이 작게 만들었다고 비싸지면 안 돼요.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었지만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져야지 이게 실제 스피드가 올라가고 같은 가격 대비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랑 크기가 똑같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전략이 경계선에 부딪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물리학의 펀더멘털한 법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작고 하다 보면 원자들 간의 거리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근데 원자들 간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원자들 간의 반발력과 이제 땡기는 힘 사이에서 반발력은 거의 없고 충분히 쉽게 거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줄이다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갖고 원자들이 반발력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경계를 넘었죠. 그래서 나노스케일까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크기를 줄이려면 억지로 줄여야 돼요. 그 반발력을 이겨내면서 막 푸시해 갖고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격이 더 많이 들겠죠. 반발력을 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지타산이 안 맞게 되었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어봤자 너무 비싸서 이제는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무어스 로는 이제 바이바이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그럼 무얼스 로우가 벽에 부딪히면 컴퓨터는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겟책이 뭐냐면 병렬화입니다. 패러렐리즘. 세 번째, 패러렐리즘. 여러 개의 잡을 한 번에, 왜냐하면 우리에겐 컴퓨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를 동시에 쓰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쓰면 된다.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의 컴퓨터는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여기 보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 이렇게 하나씩 이제 렉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그거 말고도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사실 컴퓨터고, 스마트워치, 뭐 카메라 등등 다 컴퓨터예요. 걔네들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서버만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놀고 있다. 나의 귀중한 컴퓨터인데 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걔도 중간에 써서 협력적으로 막 이런 일은 스마트폰한테 시키고, 이런 일은 서버한테 시키고, 이런 일은 스마트워치한테 시키고 막 분배를 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패러렐 리퀘스트. 잡을 리퀘스트를 할 때 특정 컴퓨터를 선택해서 할 텐데 이제 최대한 분산화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들한테 잡을 리퀘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에게 잡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컴퓨터에는 프로세서가 하나인가? 요즘 아니죠. 이미 듀얼 쿼드 코어 시대가 된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도 사실 프로세서가 여러 개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프로세서 여러 개 중에 어디다가 언제 무슨 잡을 줄지를 또 스케줄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이 세 개가 놀지 않고 동시에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패러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마다 스레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개의 잡을 동시에 처리하게 될 수 있다. 심지어 CPU 말고도 뭐 GPU, 뭐 TPU 등 다른 프로세서들이 또 있는데 걔네들도 동시에 최대한 쓰면서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CPU에 이제 또 잡이 하나가 할당이 됐어요. 자, 그럼 CPU 내에서는 또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 못하냐?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스트럭션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트럭션을 패러렐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해갖고 비트를 조금씩 시프트 해가지고 넣으면은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또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인스트럭션 쪽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면 패러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 똑같은 덧셈이라면. 그럼 이제 매트릭스 연산 같은 게 일일이 밸류 하나씩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 통으로 그냥 덧셈을 해버리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오퍼레이션의 경우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이 덧셈을 한 밸류에 대해서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게이트 레벨에서 패러렐하게 막 늘어져 가지고 병렬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병렬화가 지금 layers and layers of parallelism이에요. 이게. 그래서 abstraction도 레이어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지만 패러렐리즘도 레이어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고, 진짜 컴퓨터를 만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각 부분을 파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무얼스 로가 있다면 패러렐리즘 쪽에서는 엠더스 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병렬화 한다고 해서 무한정 속도가 빨라지진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엠달이라는 분이고, 만약에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병렬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논리 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직렬로만 수행돼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것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결과를 사용해서 그 뒤에 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걸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실 그런 구조예요. 병렬화가 안 되는 게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의 프로그램 중에서 X%가 꼭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태스크의 성격이 이렇게 결정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N개의 CPU 코어가 있다. 그러면 뭐 되게 간단한 식인데 네. X%만큼은 그냥 써야 돼요. CPU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1-X%만큼은 N개의 코어가 있으니까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가도 뭐죠? X분의 1만 남죠. 그래서 결국은 시퀀셜하게 처리해야 되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패러렐리즘의 속도는 바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 가지 패러렐 포션이 50%냐 60%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피드업의 성능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Principle of Locality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Principle of Locality인데 이걸 그대로 읽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요.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의 데이터가 어느 순간 프로그램에서 쓰였다면 그 10개의 데이터는 나머지 90개의 데이터에 비해서 다시 빠르게 쓰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번 쓰인 데이터는 빠르게 다시 사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Principle of Locality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메모리를 만들 때 있어서. 한 번 사용됐다.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앞으로도 사용되겠네. 그럼 얘를 어디다 저장해야 되지라는 전략을 이제 좀 구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메모리 타입, 사이즈, 로케이션, 스피드라고 해놨네요, 제가. 일단 메모리 타입이 있어요. 지금 제가 레지스터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 레지스터는 더 빠르고 작은 메모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메모리는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종류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스피드가 다릅니다. 스피드가 다릅니다. 스피드가 다르고 당연히 빠른 메모리일수록 비싸겠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빠르면 비싸다. 이제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같은 기술이 쓰인다면 메모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 정보를 그 메모리에서 찾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건 당연하죠. 아파트 단지가 건물 하나짜리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찾는 거랑 아파트 단지가 건물이 한 뭐 100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찾는 게 택배 운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렵겠죠. 또 오래 걸립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많은 공간이 있다는 건 메모리가 물리적으로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메모리를 빠르게 액세스하려고 해도 결국은 빛의 속도에 제한을 받는데 그 빛이 메모리만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오래 걸려요. 좀 더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레벨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걸 지금 요구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큰 메모리일수록 오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 사이즈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메모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또 달라요. CPU가 있잖아요. CPU랑 가까이에다 메모리를 붙여놓으면 똑같은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CPU가 여기 달려있고 메모리가 여기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텐데 메모리를 여기다 박아놓으면 훨씬 더 느리게 가고 심지어 태평양 넘어 구글 클라우드 센터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내가 정보를 쓰고자 하는 곳과 메모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능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이 different types of memory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principle of locality, 관찰에 의해서 이 로컬 법칙을 찾은 다음에 훌륭하게 이용해냈습니다. 어떻게 메모리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제가 약간 비유를 하나 할 텐데, 지금 거리랑 속도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짐 그레이라는 분이 이제 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스토리지가 얼마나 멀리에 있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냐에 대한 비유를 해놨는데, 자, 레지스터다. 레지스터면은 작고 성능도 빠르지만 또 CPU에 무지하게 가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1 나노세컨드라는 거죠. 1 나노세컨드. 이거는 뭐에 비유될 수 있냐면, 제가 당장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정보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바로 기억이 났어. 그럼 그 정도 스피드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레지스터 말고 같은 칩에는 있어요. 같은 칩에는 있지만 어쨌든 레지스터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캐시 정도다. 그럼 이제 2 나노세컨드, 조금 더 느리게 걸리네요. 이거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바로 생각은 못하지만 내 오피스에서 뭔가를 찾으면 된다. 여전히 방이니까, 그죠? 그 정도의 비유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 더 가면은 칩 말고 보드,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초록색 보드 있잖아요. 그 초록색 보드 어딘가에 박혀 있는 캐시다. 자, 그럼 10나노세컨드 걸리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제 캠퍼스 레벨로 갑니다. 이제 서울대 내에서 좀 찾아야 된다. 갑자기 엄청 뭔가 느낌이 와닿지 않으세요? 훨씬 이제 커지는 거예요. 스케일이 급격하게. 그 다음에 메모리, 우리가 주로 말하는 메모리로 가게 된다. 그럼 이제 100나노세컨드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천공항 갔다 오는 거예요. 자,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차이를 여러분이 보세요.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차이. 인천공항을 갔다 올 거냐, 내 머리에서 바로 생각해낼 거냐. 엄청난 차이죠. 자, 여기서 디스크로 넘어간다. 예를 들면 A 드라이브, B 드라이브, 옛날 플로피 디스켓도 받고 뭐 CD롬 이런 식으로 디스크는 누가 봐도 CPU랑 멀리 있죠. 따로 이제 넣는 공간이 있잖아요, 디스크를. 자, 이 레벨로 가게 되면 10의 6승이네요. 뭐냐면 갑자기 플루토로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서 뭘 가져오는 시간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느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이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저장이 테이프에 돼 있다. 여기서 가져오려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안드로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노 세컨드 스케일로 진짜 빠르게 하고 싶다라 그러면은 이 정도의 스케일 차이가 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원장님이 그 되게 유명해지신 계기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개발하셔서 유명해지셨는데, 왜냐하면 예전엔 디스크에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던 거를 메모리가 커지면서 메모리 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컴퓨터 공학자들이 메모리 하이라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산을 쌓았어요. 산을. 그래서 빠른 위로 갈수록 빠른 메모리 기술이거든요. 빠른 메모리 기술인데 산이 점점 좁아진다는 의미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량은 작아지고 엄청 빠르고, 그러니까 빠른 메모리일수록 용량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CPU 근처에다 위치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빠른 메모리를 작게 만들어야 코스트 수지타산이 맞죠. 빠른 메모리를 크게 만들면 너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맞고, 근데 그 빠른 메모리를 작게 만든 다음에 CPU 근처에다가 위치시켰으니까 안 그래도 빠른데 더 빠르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드는 게 유효했냐면 한 번 사용된 데이터는 계속 사용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다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가 쓰인 겁니다. 그럼 그 10개가 쭉 올라와서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바다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나는 주로 10개를 계속 쓸 거니까 현실적으로 속도는 정말 빠른 거예요.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CPU랑 레지스터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한동안은.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안 쓰니까 out of consideration인 거죠. 그래서 계속 레벨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얼마나 자주 쓰였느냐에 따라서 여기다 저장할지 여기다 저장할지 레벨을 하나씩 낮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디스크랑 다른 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켰을 때 그동안 썼던 정보들은 메모리에 일단 저장이 되고 컴퓨터를 끄는 순간 메모리에 있던 건 다 날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디스크에 있는 건 항상 유지되고 이것도 약간 프린시플 로컬리티인 거죠. 내가 컴퓨터를 킨 다음에 한 번이라도 썼다. 그러면은 더 빨리 쓰일 확률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메모리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좀 더 빠른 거기다 넣어놓고 나머지 친구들은 여전히 디스크에 있는 거죠. 대부분은. 그게 실제 우리 성능을 빠르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이라키 없이 다 디스크에서부터 가져온다. 내가 컴퓨터를 켜고 1번 데이터를 썼지만 1번 데이터를 여전히 디스크에다 놓겠다 라고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느린 거예요. 계속 느린 겁니다. 디스크랑 계속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프린시플 로컬리티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그 얘기는 항상 데이터가 랜덤하게 뽑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산을 만들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제일 안 좋은 메모리를 계속 쓰는 거랑 성능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10개를 방금 써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 10개가 그 다음에 쓸 확률이 거의 제로잖아요. 뭐 예를 들면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치면은 다시 그럼 맨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겁니다. 데이터가 한 번 쓰이면 계속 쓰인다 라는 걸 발견한 것은 너무 다행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Dependability, Redundancy. 자, 에러와 실패는 어디에나 있다. 네, 우리 인간 존재도 항상 계획대로 잘 못하죠. 환경도 항상 변화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스템이 계획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신뢰하려면. 그죠? 어떻게 이 신뢰성을 획득하느냐? 리던던시를 추가해서 획득합니다. 그래서 리던던시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데 10만큼의 자원이 필요한데 그냥 50을 때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40개가 남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신뢰성을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한 덧셈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단순한 덧셈을 하고 싶을 뿐인데 로직 게이트로 뭐 애더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애더가 항상 잘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젠간 실패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디펜더빌리티를 보장할 거냐? 그냥 애더를 3개를 만드는 거예요. 3개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100개를 만들든지 이건 우리 뭐 철학에 따른 건데 일단 3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 중에 다수결을 따르는 거예요. 다수결을. 그럼 보시면 지금 애더 2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 다수결에서는 밀렸어요. 적어도.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도 실제 물리 하드웨어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안 되는 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이 안 되진 않고 대부분은 되는데 그중에 몇 개 안 되는 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좀 무시해 주려면 이런 다수결의 원칙을 이제 따라서 리던던시를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원칙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데이터 센터가 되게 괜찮지만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다 날아가고 고객들은 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자체도 무지하게 크지만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나눠서 저장해야죠. 하나의 정보를 예를 들면 3개의 데이터 센터에 동시에 저장을 해놔야 그 중에 몇 군데 불이 나도 써먹을 수 있겠죠, 여전히. 그리고 redundant disk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 우리 CD, 요즘은 CD를 너무 안 쓰셔갖고 옛날에 CD 쓸 때 이런 거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나한테 악감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 CD가 있는데 음악 CD를 그어버린 거예요. 못으로 쫙 그었어, 일자로. 그럼 음악이 들리게요, 안 들리게요? 그래도 들립니다. 근데 이 쫙 그은 부분은 데이터가 다 손상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들리는 이유는 그 그은 부분에 있는 데이터가 CD의 다른 부분에도 여전히 저장이 돼 있어요. 음악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돼서 중복돼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이렇게 찍 그었다고 모든 정보가 분실되진 않습니다. CD에 오래 쓰다 보면 잔기스도 되게 많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음악이 들려요. 근데 나중에 진짜 안 좋아지면 이제 손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입니다. redundant 한 스페이스에다가 더 정보를 중복해서 저장하면 로버스트해진다. 그 다음에 redundant memory bit. 예를 들면 내가 통신을 합니다. 통신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뭐 블루투스 간에 이제 통신을 해갖고 뭐 사진을 보내거나 할 거예요. 근데 사진이 예를 들면 1MB다. 그럼 진짜 1MB만 전송되는 게 아니라요. 1MB 플러스 어떤 리던던트 빗을 사용해서 정보 사이즈 늘린 다음에 코딩을 걸어요. 막 여기저기 분산을 정보를 시켜가지고 무선으로 전달되는 동안에 분명히 여기저기 손상이 나거든요. 무선 채널이 되게 안 좋은 채널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기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1MB뿐만 아니라 리던던트 빗을 사용해서 코딩을 걸었기 때문에 그 에러가 복구가 되는 겁니다. 수신기에서는. 그래서 뭐 리던던트뿐만 아니라 이제 리던던트를 어떻게 쓸지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뭐 코드를 잘 걸어야겠죠. 네, 어쨌든 리던던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리던던시를 사용해서 로버스트니스를 달성하는 것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for more details, 컴퓨터 아키텍처 코스를 들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서머리를 하자면 앱스트랙션 얘기했고, Moore's Law, Moore's Law가 벽에 부딪혔다. 물리 법칙 때문에. 그래서 병렬화가 요즘 대세고, 병렬화에 대해서 저희 대학원에 이재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병렬화의 고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확장형 고성능 컴퓨팅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구조, Principal Locality, 그다음에 Dependability via Redundancy 이렇게 해서 5개의 원칙을 배워봤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점심을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